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독일과 함께 자동차 강대국 중 한 나라로 손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은 경차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자동차 대비 경차의 비율이 정말 높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2018년에 공개된 자료로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은 약 154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을 때 경차는 약 13만 대가 팔리며, 전체 자동차 판매 대비 경차의 비율은 약 9%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약 523만 대가 팔렸을 때 경차가 192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경차의 비율이 37%에 육박했고, 이 수치는 한국보다 14배나 높은 수치이며, 모든 자동차가 3대 팔렸을 때 그중 한 대는 경차였다는 소리죠.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인구도 많고 자동차에 대한 정서도 다르며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여러 자동차법이 다르기에 꼭 집어서 1대1로 경차들의 비율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은 확실히 경차 왕국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황금시대 거품 경제 속에서 탄생한 명차들의 그 네 번째 이야기인 헤이세이 ABC라고도 불리는 경스포츠카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헤이세이 ABC에서 A를 차지했던 마츠다 AZ1, 거링도어, 미드십 엔진 구조, 터보 엔진, FRP 바디 등 이런 단어를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카나 스포츠카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엄청난 사양들을 마츠다는 660cc 경차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내 오토잼이라는 차량을 1992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1985년 스즈키가 45대 55의 전후방 중량 배분을 가진 미드십 엔진 구조의 스포츠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차량인데, 그 당시 스즈키에서는 같이 진행되고 있던 또 다른 프로젝트, 로드스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던 마츠다에게 이 프로젝트를 싼 가격에 판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츠다 내의 미아타를 디자인했던 디자인팀은 이 프로젝트로 AZ550이라는 이름의 3가지 유형의 차량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타입이었던 A타입은 마츠다의 시그니처 같았던 팝업 헤드라이트를 장착했고, 측면은 페라리의 테스타로사에서 영감을 받아 공기역학적인 설계 디자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반 문이 아닌 거링도어 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실인데, 마츠다가 이 차량의 거링도어를 선택한 이유는 경차에서 주는 하차감이나 임팩트보다도 공기역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거링도어가 일반 도어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B타입의 차량은 독특한 헤드램프 구조와 이중 머플러를 사용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점 외에도 A필러와 C필러가 바로 만나 피라미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C타입은 르망 레구레이스에서 볼 법한 프로토타입 차량과 아주 흡사해 보이는 외관으로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지만, 마츠다의 경영진들은 상업적으로 이 차량들을 양산화하기 위해 총 3가지 타입 중에서 A타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 이후 3년간 영국에서 더 개발을 하고 난 뒤 최종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렇게 1992년 AZ1은 미드십 엔진 구조의 660cc 터보 엔진과 거링도어를 장착해 등장하게 되었고, 바디는 섬유 광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공차 중량은 720kg에 불과했지만 64마력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5km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마력 제한에 의해 그렇게 설계된 것일 뿐이었고, 이 차량을 본격적으로 튜닝하게 된다면 제로백은 5초에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를 뽐내는 엄청 가벼우면서도 날렵한 괴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AZ1은 마츠다에서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헤이세이 ABC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았는데, 그러나 출시 직후 일본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149만 엔이라는 출고가로 책정된 오토잼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량 너비는 1.4m가 채 되지 않고 높이는 1m가 약간 넘을 정도의 경차였던지라 혼자 타기도 버거웠는데, 실제로도 1.5인승 차량으로 분류가 되었기에 마츠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조한 판매 실적을 내며 약 4천여 대만 판매가 된 뒤 1995년을 마지막으로 단종되면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죠. 추가로 당시 일본의 경제와 마츠다가 얼마나 황금기였는지 이 차량을 본다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 마츠다는 7명의 엔지니어들을 소집해 슈트케이스카를 만들게 했고, 실제로 연구원들은 가장 큰 샘소나이트 가방과 포켓 바이크를 구입한 뒤 엔진과 타이어를 캐리어에 장착해 여행용 가방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펼치고 자동차가 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지만, 이 슈트케이스카는 33.6cc 엔진이 장착되어 1.7마력의 시속 30km로 주행이 가능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프로토타입만 제작된 채 상용화까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헤이세이 ABC에서 B를 차지했던 혼다의 비트, 제 채널 내 최근 영상에서 소개했던 혼다의 NSX는
F1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아일톤 세나가 개발에 참여해서 도로 위의 F1카를 목표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런 NSX의 미니미 버전이 바로 혼다의 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트는 혼다 기영공업 그 자체이자 혼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소이치로가 1991년 사망하기 전에 직접 승인한 마지막 자동차였고, 디자인은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문업체 피닌파리나에서 맡기도 했죠. 그리고 작고 귀여워 보이는 외관이지만 비트는 나름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터보차저나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 RPM과 높은 출력에서 빛을 발하는 혼다 특유의 엔진이 장착되었고, 심지어 자연흡기에 5단 수동 변속기 모델만 나왔던 터라 자동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환호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설명했던 오토젠보다는 무려 1년이나 먼저 출시가 되었고, 같은 미드십 엔진 구조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로드스터 차량이다 보니 혼다는 차체 강성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특히 운전할 때의 즐거움을 위해 핸들링 특성도 잘 살렸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혼다의 비트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약 3만 대가 넘게 팔리며 헤이세이 ABC 차량 중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고, 약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비트의 후속작 S660까지 출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이세이 ABC에서 C를 차지했던 스즈키의 카푸치노. 앞서 설명했던 AZ1에서 스즈키는 새로운 로드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존 프로젝트를 마츠다에게 싸게 팔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 마츠다는 오토잼을 만들게 되었고, 스즈키는 로드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카푸치노를 만들게 되었죠. 게다가 이 차량은 미드십 엔진 구조였던 오토잼과 비트와는 다르게 경차에서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론트 엔진의 후륜구동 방식으로 돌아가는 FR 차량이었다는 점인데, 심지어 4바퀴 모두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은 물론 서스펜션도 더블 위시본이 장착되어 말 그대로 스포츠카를 흉내만 낸 것이 아닌 경스포츠카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즈키는 카푸치노만을 위해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을 전용 설계해서 경량화했고, 오직 운전자의 재미만을 위해 그 목적대로 차량을 설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제로백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고회전 엔진이 장착되어 출발 가속보다는 오히려 중고속 영역에서 더욱 경쾌한 가속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니셜 D에서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카푸치노는 가장 중량이 가벼운 차량으로 등장해 코너 탈출과 여러 면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었지만 제가속하는 데는 꽤나 애를 먹는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약 26,000대가 팔렸던 스즈키의 카푸치노는 비트가 출시되었던 1991년부터 출시가 되어 1998년까지 생산되면서 헤이세이 ABC 차량 중에서도 가장 장수한 모델이 되기도 했고, 도토리 키재기일 수는 있지만 차체가 그중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일본의 황금시대 거품 경제 속에서 경차였지만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어 탄생한 헤이세이 ABC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 차량들을 다루다 보니 경차에도 꽤나 진심이었던 과거 일본의 제조사들이 뭔가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캐스퍼 N이나 앞으로 나올 전기경차들을 고성능으로 한 번쯤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1992년 같은 해에 등장해서 영원한 라이벌 구도가 되기도 했고, 이니셜 D 만화에서는 공도 위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주인공의 차량인 AE86보다도 더 임팩트가 컸던 바로 그 차량들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황금시대 버블 경제 속에서 탄생한 명차들의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스바루의 임프레자 WRX와 미쯔비시의 랜서 에볼루션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RC 규정 속에서 탄생한 임프레자와 라네보,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시되는 것은 레귤레이션, 즉 규정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레귤레이션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레귤레이션 변천사로 차량을 개발해 모터스포츠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혼다는 터보 엔진이 활개를 펼치던 시절 F1에서 그 활약을 바탕으로 도로 위의 F1카라는 초점에 맞춰 차량의 엔진과 차체 등을 개발해 NSX라는 차량을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F1을 한번 떠올려본다면 지상 최대의 스피드 머신이라는 별명답게 일반 도로에서 보는 양산 차량들과는 그 모습이 다른데,
실제로도 F1에서 적용된 기술들이 양산차의 접목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같은 마케팅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F1과 달리 현대자동차의 i20가 참가해서 우승을 거뒀던 WRC나 아반떼 TCR 같은 투어링카들이 경기를 펼치는 WT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량들이 참가하기에 오히려 F1보다는 양산 차량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WRC 같은 대회에서는 호몰로게이션이라고 불리는 규정으로 인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이 한 해에 일정 대수 이상 그 차량을 생산해야만 해당 차량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고, 그런 차량들과 양산차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서 탄생한 차량들이 바로 스바루의 임프레자 WRX와 미쯔비시의 랜서 에볼루션인 것입니다. 그룹 B가 폐지되고 활개를 펼친 스바루와 미쯔비시, 잘 깔린 트랙 위가 아닌 자갈길이나 눈길 등을 헤쳐나가는 현재의 WRC도 대단하긴 하지만 1980년대에 성행했던 그룹 B와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현재의 WRC는 그저 애기들 장난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룹 B를 보자면 한 해 동안 200대만 생산되는 차량들도 대회에 참가가 가능했기에 제조사들은 차량을 소량으로 제작하면서 500마력의 제로배기 2초대인 괴물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괴물 같은 차량들을 운전하는 드라이버들 역시도 목숨을 담보로 엄청난 드라이빙 스킬을 보여주게 되었죠. 하지만 미쳐버린 자동차의 성능처럼 그 당시 관중들도 너무나 광적이었기에 주행 코스에까지 난입하며 결국 관중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룹 B는 차량들의 성능을 제한하기 위해 호몰로게이션을 한 해에 200대에서 2500대로 올려버리며 1986년 그룹 B는 폐지가 되었고, 그렇게 현재의 WRC라고 할 수 있는 그룹 A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그룹 B에서 활약하던 아우디와 란치아에 비해 힘을 못 쓰던 미쯔비시와 스바루는 각각 겔랑 VR4와 레거시 RS를 앞세워 변경된 그룹 A에서 분전을 하며 일본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두 차량은 근본적으로 경쟁 차량들보다 차체가 무겁고 컸기에 스바루는 레거시를 잇는 임프레자 WRX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미쯔비시는 당시 판매 중이던 4세대 랜서의 터보 엔진을 이식하면서 랜서의 고성능 모델로서 첫 번째 랜서 에볼루션을 등장시키게 되었죠. 덕분에 미쯔비시는 그전까지 딱히 고성능 차량이라고 내세울 만한 차량이 없었지만 1992년 등장한 라네보가 미쯔비시의 간판 모델이 되면서 미쯔비시 브랜드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 랜서 에볼루션, 미쯔비시는 그룹 A에서 활약하던 겔랑 VR4를 앞세워 성적으로도 판매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때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요시마츠 히로아키는 과거 랠리 대회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던 란치아의 차량을 보고 앞으로 랠리 바닥은 사륜과 컴팩트 바디가 아니면 이길 수 없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마츠는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설득해보지만 미쯔비시는 예산은 받아들이되 인원 충당은 없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요시마츠는 단 3명으로 라네보 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벼운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시마츠는 모든 부품과 프레임을 다시 새롭게 바꿔 판금 공장에 맡기게 되었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겔랑에 탑재되었던 엔진을 손보면서 10마력을 늘린 뒤 랜서에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결함투성이었지만 결국 기존 차량보다 출력은 더 높아지게 되었고, 무게는 150kg이나 가벼워져 더욱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정작 자회사였던 미쯔비시는 차량 출시 전까지도 새로운 차량을 공개하는 신차 발표도 없었고, 그저 홍보 자료에만 간략히 소개한 뒤 라네보를 외롭게 등장시키게 되었죠. 애초에 랜서 에볼루션은 판매 목적이 아닌 대회 차량으로서 그저 호몰로게이션을 위해 생산했던 것인지라 미쯔비시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예상과 달리 2500대만 생산된 라네보는 1992년 9월에 등장하자마자 3일 만에 완판이 되었고, 추가로 4500대를 생산하면서 그 해에만 7000여 대가 팔렸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라네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는 랜서 2000 터보, 레볼루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랜서의 진화를 뜻하는 랜서 에볼루션으로 최종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네보의 영원한 라이벌 임프레자의 탄생. 스바루의 레거시 RS를 대체해 작은 머신으로 개발된 임프레자 WRX는 대회에서나 공도에서나 고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었지만 그 개발 배경은 대회를 목적으로 한 라네보와는 사뭇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스바루는 이미 주력이었던 레거시로 WRC를 참가했기에 레거시보다 작은 그저 컴팩트한 대중적인 차량을 원했는데 이때 개발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토 켄시였죠. 그렇게 이토는 대회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레거시의 WRC 참가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을 들려 레이싱카 관련 기술회사인 프로드라이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레거시를 보던 프로드라이브의 직원은 레거시의 전체 길이가 150mm, 휠베이스는 60mm 정도만 짧아져도 최고일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이토에게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토는 그런 방식으로 레거시보다 작은 차량인 임프레자를 우리는 개발 중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꾹 참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프레자에 들어가는 엔진 자체가 4기통의 수평 대항 엔진인 복서 엔진이었기에 차량의 무게중심도 더 낮았고 심지어 작아진 자체의 그런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 냉각 성능부터 인터쿨러까지 하나하나 모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토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보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잡아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임프레자와 스포츠 모델인 임프레자 WRX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스바루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복서 엔진과 사륜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네보와 임프레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똑같이 작은 바디에 고출력 엔진이 장착되어 사륜으로 가는 두 차량은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지 영원한 라이벌이라는 구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라네보를 개발했던 요시마츠나 임프레자를 개발했던 이토는 개발 당시 서로의 움직임이나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 요시마츠 씨는 당시 3명이서 진행된 프로젝트다 보니 경쟁사의 정보도 관심도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프로젝트에만 몰두했다고 하네요. 반면 스바루의 이토 씨는 혼다가 NSX를 개발할 당시 포르쉐와 맥라렌을 연구용으로 구입했던 것처럼 닛산의 스카이라인 GTR을 구입해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여튼 공도위의 제왕이라고 불린 임프레자와 라네보의 탄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자동차를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逃げてくれでないとこの勝負俺の負けだ。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꿈의 엔진이라 불렸던 로터리 엔진이 장착되어 이니셜 D에서도 거의 주연에 가까웠던 타카하시 형제들의 차량인 마츠다 RX-7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신기한 로터리 엔진. 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일반적인 엔진은 이렇게 흡기, 압축, 폭발, 배기, 4행정 사이클로 돌아가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서 동력을 얻어 회전 운동으로 바꿔 자동차는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피스톤의 움직임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 우리도 모르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로터리 엔진은 모든 엔진 부품들이 하나같이 다 회전을 위해 존재하기에 일반 엔진보다 그 부품 수가 적게 들어가고 그 덕분에 엔진의 부피와 무게는 같은 출력 을 내는 피스톤 엔진보다 무려 40%나 가볍다고 하네요. 더 나아가 로터리 엔진에는 흡배기 밸브를 작동시키는 로커암, 캠샤프트 같은 부품들도 필요가 없기에 층층이 조립되는 일반 피스톤 엔진에 비해 차량의 무게중심도 낮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로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론상 장점투성이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저같이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서 보자면 흡배기 밸브니 연소실이니 캠샤프트니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고 그저 작고 가벼운 엔진 덕분에 제조사는 제작 비용을 줄이면서도 차량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또한 실내 공간을 더 넓혀 차량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소비자들도 가벼워진 엔진룸 즉 차량 전면부로 인해 더욱 긴밀한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을 느끼면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려 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엔진 하나로 다른 차량들보다 더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해진 것이죠. 로터리 엔진과 마츠다의 만남. 1955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를 열며 도요타나 닛산 같은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수입 자동차 자유화에 따른 특수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단 3개의 자동차 제조사만 남기려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륜차로 한 우물만 파던 마츠다는 자동차를 생산해본 적이 없었기에 도요타나 닛산에 합병될까 두려워 바로 신차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렇게 마츠다 R360이라는 실용적인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뭔가 강력한 한방이 없었기에 마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찰나 독일의 한 회사가 로터리 엔진 시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마츠다는 로터리 엔진을 하루빨리 상용화해야겠다고 생각해 곧장 독일에 날아가 당시 마츠다의 직원 8,000명의 월급과 맞먹을 2억 8천만 엔을 지불하고 로터리 엔진 계약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져와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의 완전 쓰레기 엔진이었는데, 특히 엔진 내구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일반 엔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로터가 1분간 몇천 번이나 돌아야 했지만 2만 킬로미터 정도를 작동시켰을 때 엔진 내벽이 파이기 시작하면서 흠집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엔진 내부로 오일이 새면서 엔진은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추게 되었죠. 심지어 마츠다는 자동차 엔진으로 로터리 엔진을 사용할 것이었기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작동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했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마츠다는 갑자기 큰 난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로터리 엔진의 고온으로 고무는 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외로 엔진 내부의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렇게 로터에 고무를 장착해 엔진을 돌려보니 문제였던 엔진 오일은 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대 문제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라 불린 로터가 돌면서 생기는 흠집들이었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500여 가지의 소재로 로터를 만들어 계속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연필심의 주성분인 흑연까지 사용하다가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마찰력은 부드럽고 흠집이 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강도가 부족해 그 내구성은 약했는데 결국은 알루미늄과 혼합해 훨씬 강한 강도의 성분으로 만들어냈고, 그렇게 로터리 엔진을 만들어서 돌려보니 당연히 오일 노유는 없었고 주행거리는 그냥 10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악마의 손톱 자국인 엔진 내벽도 흠집 하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츠다는 완성된 로터리 엔진을 장착해 1997년 코스모를 처음 선보이게 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쁨도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며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오일값을 인상하면서 마츠다 포함 전 세계는 오일 쇼크를 맞이하게 되었죠. 오일 쇼크라 물론 다른 회사들도 타격이 있었겠지만 특히나 마츠다는 그 타격이 더욱 컸는데, 그 이유는 로터리 엔진이 장착된 마츠다의 차량들은 엄청난 고출력을 자랑했지만 다른 일반 차량들의 엔진보다 기름을 더 많이 먹었기에 항상 연비 테스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으로 마츠다 공장에는 나날이 재고가 쌓여갔으며 본사는 173억 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적자를 내게 되었는데, 이때 구조조정도 진행이 되었기에 로터리 엔진을 개발했던 47명의 연구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마츠다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고 47명의 팀원들도 로터리 엔진의 신뢰도와 연비 개선을 목적으로 다시 연구를 재개하며 피닉스라는 프로젝트 이름 아래 한데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1000번이 넘는 엔진 세팅을 통해 기존 엔진의 출력은 유지하면서 연비의 효율은 무려 40%나 끌어올려 대망의 첫 번째 RX-7인 사반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마츠다의 로고는 이때 진행된 피닉스 프로젝트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피닉스의 날개짓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니셜 D의 타카하시 형제들이 사랑했던 RX-7. 사실 RX-7은 모든 세대가 다 걸작이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특히 2세대와 3세대는 이니셜 D에서 주인공급으로 유명했던 타카하시 형제들이 타고 나온 차량이라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1세대를 거친 뒤 654cc의 2개의 로터리로 구성된 엔진은 1985년 등장한 2세대 RX-7부터 장착이 되었는데, 당시 이 차량을 개발할 때 마츠다는 포르쉐 928을 보고 연구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스케의 동생인 케이스케가 타던 3세대 RX-7은 2세대에서 얻은 기술들을 토대로 서스펜션의 셋업을 발전시켜 더욱 스포츠카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특히 차량의 무게는 100kg을 경량화하며 더 가볍게 설계가 되었고, 때마침 일본의 황금기였던 거품 경제까지 갖춰졌기에 마츠다는 넉넉한 개발 예산으로 3세대 RX-7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여담으로 이 당시 마츠다는 로터리 엔진을 장착한 787B와 767B를 앞세워 르망 24시에까지 나가 일본 제조사 최초로 우승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인지라 누군가는 로터리 엔진이 그저 과거의 영광스러운 엔진이었을 뿐이라며 여전히 문제가 많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로터리 엔진이 장착된 불사조 같았던 마츠다의 RX-7이야말로 거품 경제 속에서 태어난 JDM 차량 중 가장 멋진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일본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품 경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 배경이 되는 거품 경제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 정부는 싸니자로 돈을 빌려주는 저금리 통화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일본 내의 기업뿐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마저도 대출을 받아 막대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며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모든 가격들이 폭등하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여기서 일본 기업들은 미래를 너무나도 낙관한 나머지 뒤도 보지 않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과잉 고용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과 과도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못됐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1991년 늦게나마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경제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거품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일본은 그 경기 침체가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좀 서론이 길긴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자동차는 거품 경제 속에서 아낌없이 금액이 투자되어 일본 자동차 중에서도 유일하게 페라리와 대적할 수 있었던 혼다의 NSX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터스포츠가 기반이 되었던 혼다 스포츠 프로젝트, 기술의 혼다라고 불리는 혼다 기영공업의 역사는 바이크부터 자동차까지 그야말로 모터스포츠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혼다는 1960년대부터 F1에 참가를 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혼다의 파워 유닛이 F1에서 강점을 발하며 맥라렌과 윌리엄스 같은 강팀에서 혼다의 파워 유닛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맥라렌 혼다 F1 팀에서 우승한 두 선수는 F1의 전설인 알랭 프로스트와 아일톤 세나였죠. 어쨌든 당시만 해도 혼다의 모든 차량들은 FF 방식인 전방 엔진의 전륜 구동이었는데, 혼다는 거품 경제 속에서 불어난 돈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F1 외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순삭되어 버리고 마는 모터스포츠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미드십 엔진의 후륜 구동으로 작동하는 스포츠카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5년 혼다는 혼다 스포츠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초반부터 혼다 연구 개발팀은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배기량을 높이게 된다면 엔진의 무게는 무거워져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힘들어할 수 있고, 반대로 배기량이 낮은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량은 가벼워져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충분한 출력이 나오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즉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동력 성능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에 혼다는 큰 엔진을 장착하면 다른 제조사들의 대배기량 스포츠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결국 2.0L의 4기통 엔진을 NSX에 장착하자고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의 재미를 주려 했던 NSX가 슈퍼카가 되기까지 출력의 부족한 부분을 운동 성능으로 극복하자는 연구개발팀의 마인드처럼 NSX는 스포츠카의 기준이 되는 중량대 출력비를 위해 휠베이스를 토대로 최적의 중량 배분과 무게중심을 이끌어내며 도로 위를 달리는 F1카를 만들어내고자 했기에, 혼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성능의 스포츠바이크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차량의 바디와 셰시 등 모든 주요 부품들에는 비행기와 신칸센 같은 고속 열차에나 사용되었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보자는 연구원의 말에 혼다는 기술의 혼다답게 마음껏 해봐라, 실패한다고 회사는 망하는 게 아니니까 라며 연구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NSX가 한참 개발되고 있을 때 혼다는 새로운 브랜드인 어큐라를 북미에 론칭하려고 하던 시점인지라 더욱 바쁘게 되었고, 여기서 미국 혼다 법인은 한술 더 떠 어큐라 출시에 맞춰 NSX도 출시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NSX가 4기통 엔진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 혼다 측은 깜짝 놀라며 미국 자동차 시장은 중량대 출력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4기통 엔진은 평범한 승용차 수준이라며 NSX 같은 스포츠카에는 6기통 엔진으로 가야 한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다는 북미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4기통이 아닌 3.0L의 6기통 VTEC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상 외로 기존보다 중량은 더 높아졌지만 출력도 더 높아지면서 그들이 걱정했던 중량대 출력비가 오히려 더 좋아져 결국 혼다가 원했던 이상향에 가까워진 모든 것이 조화로운 차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혼다의 이념처럼 그렇게 탄생한 프로토타입의 NSX는 최종 주행 테스트만 남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혼다는 맥라렌 혼다 F1 팀의 드라이버인 아일톤 세나에게 부탁해 스즈카 서킷에서 최대한 차량을 극한까지 몰아보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일톤 세나는 양산차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아 적절한 코멘트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버로서 차량을 타보니 셰시의 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에 혼다는 충분하게 강성이 확보된 셰시이고 수치상으로도 이상이 없었지만 기술은 사람을 위해라는 혼다의 이념처럼 자동차가 우선이 아닌 아일톤 세나의 말을 우선으로 따랐고 추후에는 위르브르크링 서킷에서도 더욱 다양한 드라이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수치상뿐만 아닌 수치에 나오지 않는 인간의 감각으로도 그 문제를 풀어내며 안심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0년에 출시된 혼다의 NSX는 당시 800만엔이라는 가격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산 차량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포르쉐와 맥라렌 그리고 혼다의 비하인드 스토리. 닛산은 스카이라인 GTR과 닛산 GTR을 출시하면서 항상 마케팅 수단으로 대놓고 포르쉐를 엮으며 차량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사실 혼다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대놓고 이를 벌리는 닛산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혼다가 NSX 개발 당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했듯 바로 셰시였는데 그런 셰시를 튜닝하기 위해 혼다는 포르쉐 911 GT3를 익명으로 구매해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포르쉐 911 GT3 초기형은 엔진 커넥팅 로드에 문제가 있었던지라 포르쉐는 전 세계에 판매가 되었던 모든 포르쉐 911 GT3를 리콜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다가 익명으로 구입했던 911 GT3 역시도 리콜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혼다의 손을 떠나게 된 연구용 911 GT3는 포르쉐에서 수리를 거친 뒤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 포르쉐는 혼다가 이 차량을 연구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내면서 혼다가 볼 수 있게 수리가 되었던 엔진 커버 아래에 행운을 빕니다.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포르쉐가 혼다에게 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일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혼다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심산이었는지 오히려 NSX 개발 과정 중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며 먼저 공개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혼다는 포르쉐뿐만 아닌 맥라렌 차량과도 비교하기 위해 맥라렌 MP4 12 카본 파이버 모델도 구입하게 되었는데 포르쉐 911 GT3처럼 맥라렌 차량도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콜을 하게 되면서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와 달리 맥라렌은 혼다가 연구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시속 330km로 달렸는지 궁금증으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같은 F1 팀이었기에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튼 일본 황금기 시절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양산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거품 경제 속에서 탄생한 컨셉 카드를 다루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